여러분, 지금 국제 질서가 전례 없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어졌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가 포위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 작전을 역대 최대급 비밀작전이라고 평가했으며 이후 마두로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도자 축출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4일 유엔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주권을 훼손할 위험한 선례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둘째, 미국 대통령은 작전 직후 베네수엘라를 안전한 정권 이양 때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장면이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전 세계적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요? 왜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단일 뉴스가 아니라 질서의 균열로 읽히는 걸까요?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국제 질서의 구조적 작동 방식의 변화입니다. 국제 질서는 늘 두 겹으로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입니다. 주권 존중, 국제법 준수, 무력 불사용.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원칙보다 힘이 먼저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2026년 1월 3일 작전은 미국이 수십 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뒤 마두로를 생포하면서 전개됐습니다. 언론은 이를 수십 년 만에 가장 대담한 군사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전은 일련의 군사정치적 압박의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중순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제재 유조선을 납포하고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20회 이상의 군사 타격을 가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됩니다. 그 이전에도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마약 조직의 근거지라고 규정하며 마두로 체포 보상금을 당초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추적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를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로 규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원칙이 실행되기 전에 힘이 먼저 동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남미에서 벌어진 뒤 단 이틀 만에 유럽 뉴스의 톱에는 그린란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2026년 1월 4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데 대해 덴마크 왕국의 일부분을 합병할 권리는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또한 이 발언을 친선 관계에 어긋나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일이 베네수엘라 작전과 결부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현상 유지라고 말만 하던 구조가 실제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경보로 읽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힘이 먼저 실행되고 그 뒤에 법과 규칙이 논쟁되는 흐름입니다. 2026년 1월 4일 유엔에서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의 적법성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 승인과 베네수엘라 동의 없이 군사 개입을 한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작전이 끝난 뒤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번 작전이 국제법을 훼손할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중국 등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베네수엘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면은 국제법이 현실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국들도 입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북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부는 미국의 작전에 대해 신중한 대응과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전직 부통령은 이 작전을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슈가 세계 뉴스로 번지자 그 다음날 1월 4일에는 그린란드가 주요 보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략적 이유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언급은 북극 자원 경쟁이나 지정학적 불안뿐 아니라 동맹 내부의 신뢰와 규칙 준수 문제로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장면으로 읽혔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청자들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한국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국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전제로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교나 안보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기술 동맹, 군수 생산 능력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건 이틀 뒤 뉴욕과 브뤼셀, 베를린에서 동시에 나온 표현은 비슷했습니다. 긴장 완화, 외교적 해결, 국제법 존중. 표현은 온건했지만 실제 행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유럽 주요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동맹 내부에서 공개적 충돌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도 동맹의 단합을 해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공감대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말은 많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견국의 전략 공간이 좁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질서가 안정적일 때는 다자 규칙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힘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 규칙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선택 압박은 커집니다.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이 갈린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일부 국가는 공개 지지를, 일부 국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K아우라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질서 붕괴가 아닙니다. 질서의 재계약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달았고 그린란드 발언은 전략적 필요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극 지역을 두고 군사자원의 상로가 동시에 얽힌 전략 공간이라고 표현했고 가디언은 그린란드는 자원섬이 아니라 동맹 신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합의는 재해석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재계약의 조건은 늘 같습니다. 누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가? 누가 군수에너지 자원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가? 누가 비용을 즉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은 이 흐름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누가 오른지에 서는 순간 위험해지고 어떤 구조가 반복될지를 읽는 순간 안전해집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지점에서 이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방산 생산 능력, 조선업,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수송로, 그리고 동맹 내 역할. 이번 사건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안보 분석가들은 동맹은 말이 아니라 생산과 실행 능력으로 재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기회이자 압박입니다. 기회인 이유는 한국이 이미 실물 능력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이고 압박인 이유는 그 능력이 정치적 선택지로 계속 호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발언은 지역도 다르고 명분도 다르지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현상 유지는 여전히 규칙인가? 아니면 비용이 들 때는 포기될 수 있는 선택지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되는 순간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적 준비 상태입니다. 누가 생산할 수 있는가? 누가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가? 누가 동맹 안에서 실제로 필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은 한국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중견국들이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돌발 뉴스로 보십니까? 아니면 국제 질서가 조용히 재계약되는 과정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